국내 증시에도 빅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이 시간쯤 이미 발표돼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이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어닝 시즌 엔비디아만 바라보고 달려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릴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국내 반도체주 사실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환율에 대한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최근 대형 반도체주들의 주가는 지속적인 지지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그 턴어라운드 모멘텀이 되어줄지 함께 지켜보시고요. 일단 전날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네, 뉴욕 증시는 소폭이지만 그래도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대기 모드에 있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우지수 굉장히 소폭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 행진 이어가고 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각각 0.16%씩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망 심리가 짙었던 가운데도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었던 건 8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3.3을 기록하면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28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도 고용지표 또 물가지표 중요하게 연이어서 나오는 만큼 앞으로 시장 매우 지켜볼 그런 이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소폭이지만 긍정적으로 마무리된 시장, 종목별 흐름은 어땠는지 지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오른 종목이 초록 그리고 내린 종목이 빨강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그래도 초록색이 조금 더 우세한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빅테크죠. M7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상승 마감했고요. 그중에서도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엔비디아 1.46% 강세를 보이면서 다른 반도체주에도 대체로 훈풍을 불어다 줬습니다. 다만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과 메타, 아마존, 테슬라 모두 하락을 했고요. 그 가운데서 아마존과 테슬라는 1% 이상의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들이었죠. 하지만 일단 기술 섹터 강하게 움직여줬고요. 반면에 전날 또 강하게 올랐던 에너지 섹터가 이날은 국제유가가 다시금 하락세로 전환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들,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았다. 빨강색을 많이 띠고 있다라는 것을 체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 위주로 이슈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먼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0.37%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CFO, 최고 재무책임자죠. 바로 이분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에 교체가 된다라고 합니다. CFO 자리로는 기존의 부사장이 올라온다라고 하는데요. 10년 만에 있는 CFO 교체라서 시장이 어제 이 소식이 들려온 이후 시간외 거래에서는 조금 흔들렸지만 그래도 정규 거래에서 다시 상승세를 찾아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제 단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하루 앞두고도 트루이스트가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등 월가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 월가의 투자 의견 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라이릴리 0.42% 오르면서 주가 반응은 크지 않았습니다만 저렴한 버전의 비만 치료제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기존 가격 대비 50% 낮춘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 저렴한 버전의 치료제가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될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의 이목이 엔비디아에 쏠려 있는 만큼 월가의 엔비디아 투자 의견 어떤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36명의 애널리스트가 투자 의견을 내놨고요. 그중에서 33명이 바이 매수, 3명이 홀드 보유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 의견을 월가에선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도 주당 149달러 89센트로 화요일장 종가 대비 16%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다만 최저 목표 주가로는 100달러도 제시가 되어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엔비디아의 실적 그리고 가이던스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애널리스트들이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빅테크 위주입니다. 애플, 모건스탠리가 비중 확대 의견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날 시간외 거래에서는 CF 교체를 조금은 악재로 받아들이면서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모건스탠리 악재로 보지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또 9월 9일에 신제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죠. 이 신제품 공개 이후 교체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강해질지도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트루이스트로부터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받았습니다. 140달러에서 145달러로 올라왔는데요. 트루이스트가 이렇게 목표 주가를 상향한 이유, 관계사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매출, 기타 다른 관련된 강세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 고객사로 있는 다른 빅테크들 이번 가이던스 제시를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AI 지출해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부분에 주목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세일즈포스도 내일 장 마감 후, 수요일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바클레이즈가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수요일 실적을 앞두고 주가 반응 미미하겠지만 일단 전망 자체를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세일즈포스도 AI 관련해서 소프트웨어를 지금 팔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AI 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애널리스트들이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트코 대형 유통업체가 되겠죠. 오펜하이머가 매수 의견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주가 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주가가 분할될, 주식이 분할될 경우 주가가 또 크게 오르는 경우들이 많죠. 그 부분을 기대를 하면서 조정 때마다 매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시했고요. 페라리는 여러분이 아시는 그 페라리입니다. 명품 차가 되겠죠. 모건셀리가 아웃퍼폼 의견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52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적이 안정적이고 변동성이 적을 것이란 의견과 함께 중국 리스크도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비주 관련해서는 중국의 수요가 약하다라면서 조금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페라리 워낙 고가의 차량이다 보니까 돈을 쓰는 사람들은 중국에서도 계속 쓴다라면서 중국 리스크가 제한적이란 의견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쉬, 초콜릿 관련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가 되겠죠. 시티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는데요. 코코아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지금 코코아 작황, 작물 재배하는 게 기온 변화로 참 쉽지 않다라고 하죠. 올해에만 벌써 코코아 가격이 66% 이상 급등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가 부담을 조금 느낀 허쉬, 과연 가격 인상을 하지 않으면 좀 부담이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티가 매도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한국 시장의 연결고리도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엔비디아 실적 대기 모드에 들어갔었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빅 이벤트를 앞두고 대기 모드를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밤사이에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전날 좀 약세 흐름을 이어갔었던 반도체주가 소폭이나마 극복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밤사이에 유가가 2%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국제 유가인데요. 석유, 가스 관련주 최근에 많이 올랐었죠. 유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차익 실현이 나올까 경계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요일 시장 정리를 해봤고요. 미국과 한국의 연결고리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8월의 거래일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 우리 증시는 계속 부진해야 되는 걸까요? 어제도 일단 분위기는 그러했습니다. 장중에 잠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코스피와 코스닥 어제 결과적으로는 전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고요. 외인들의 매도 물량이 양지수를 끌어내리는 데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코스피가 0.3% 하락한 2,689선, 그리고 코스닥은 764선까지 내려와 있는 가운데 어제 기관과 외인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졌는지 상위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바이오가 강합니다. 어제 알테오젠 결과적으로는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오는 기염을 토해냈고요. 올해 들어서만 주가는 22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제 장중에 100만 원을 돌파를 했죠. 황제주로 다시 등극을 하는 것인지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강한 매수 흐름이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 쪽에서도 연일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상해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있고 전기료 인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환율 수혜까지 받아가면서 4분기 역대급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 쪽에서도 한국전력을 놓고는 굉장히 저평가돼 있는 매력적인 종목이라는 평가도 있는 만큼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관 쪽의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실까요? 기관 쪽에서는 순매수 상위 종목의 코스피 쪽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일단 이름을 올리긴 했습니다. 다만 어제 두 종목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오늘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하루 전인 만큼 추가적인 변동성이 어떻게 나올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엔비디아 간밤에는 상승 마무리가 됐던 만큼 그에 대한 기대감 같이 받아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요. 코스닥 쪽 보시면 화장품 관련주들이나 또 동일하게 이 제약 바이오주 위주로 수급이 들어온 모습이었는데 CNC 인터내셔널이나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같은 종목들 어제 이슈 있었습니다. 저희 지속해서 특징주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강한 테마가 새로 나타났죠. 딥페이크 관련주들 정보 보안 쪽으로 상한가 안착한 종목이 5개나 속출을 했습니다. 기다렸던 새로운 테마에 출연이기는 합니다만 이 힘이 어디까지 갈지는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딥페이크와 관련된 성범죄가 3년 만에 2배 가까이 급등을 했다. 그리고 SNS에서 떠돌고 있는 피해 학교의 명단은 벌써 100곳이 넘은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발빠른 조치를 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도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지시를 내려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AI 기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딥페이크 방지라던가 보안 쪽으로 사업을 연계하는 종목들의 주가가 어제 일제히 부각이 됐습니다. CU박스나 디지캡, 한싹, 센즈랩까지 모두 상한가 안착을 했었고요. 모니터랩이나 정보 보안 쪽으로도 라운시큐어 그리고 ICTK도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슈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어제 딥페이크 관련주들의 테마성이 워낙 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주들 위주로 또 상승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죠. 제약바이오주는 계속 좋습니다. 금리나 청신호에 관련주들의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개별주들의 소식이 더해지면서 어제 급등하는 종목들이 또 나왔는데요. 앞서 기관 쪽에서도 확인해봤던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세계 최초로 출혈을 예방하는 넥스 파우더가 미국에서 허가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어제 28% 넘게 오름폭을 보였고요. 올릭스 같은 경우는 해외 모바일 연구학회에서 한국의 차세대 탈모 치료제로 소개가 되면서 12%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랜만에 화장품 관련주들도 웃었는데요. 중국의 이커머스 대형 플랫폼이죠. 알리에서 K-뷰티 입점 공략을 지속적으로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말까지 알리 안에 있는 뷰티 전문관에서는 입점사들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K-뷰티 관련주들 또 알리에 입점해서 추가적인 매출의 수혜까지 받아갈 수 있을지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어제 교육부에서 내년에 교육 예산안을 100조 원 규모로 산정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교육 쪽의 예산안이 내년 대비해서도 9.5% 적은 수준이었는데 내년에 추가적으로 증가시킨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 관련주들도 어제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이 안에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개선비도 포함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에 애니능률이나 크라우드웍스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럼 오늘 개장 전 우리가 체크해볼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새롭게 등장한 이 뉴 페이스죠. 딥페이크 관련된 테마, 이번에는 얼마나 갈까요? 워낙 제약바이오 관련주로 강한 수급이 쏠리고 있었던 가운데 그 안에서 전기차 테마라던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딥페이크가 새롭게 떠오르면서 이번에는 어느 정도의 가격 상승을 이끌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
발표를 중심으로 내일 당정회의가 열리는데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된 방지 대책을 협의한다라고 합니다. 내일 열리는 만큼 오늘도 관련주들 지속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교육부나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도 현재 피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고 적발 시에는 경찰이 엄정 수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뚜렷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어제도 상한가에 안착했던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한가로 마무리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오늘도 이 테마를 중심으로 돌 수급들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의 종가 현황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던 종목은 CQ센이었습니다. 어제 장중에 상한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시간에서 급등 흐름을 보였던 만큼 오늘 딥페이크 관련주 안에서 대장주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챙겨보시고요. 다른 종목들도 이미 어제 대부분 급격한 가격 상승을 보였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챙겨볼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오늘 열리는 현대차의 CEO 인베스터 데이입니다. 어제도 이미 관련주들 좀 장중에 부각이 되기도 했었는데 주가 면에서는 여전히 좀 부진한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죠. 주요 사업 전략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주주 환원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오늘 본격적으로 공개할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현대차에서 가지고 가고 있는 중장기적 주주 환원 정책에서 추가적으로 확대된 주주 환원책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고요. 또 현재 현대차라던가 기아와 같이 완성차 업종들보다는 최근에 주가 하락이 좀 가파르게 나왔었던 부품 쪽을 더 봐야 된다라는 입장도 증권가 쪽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의 종가 현황 바로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8월 초 대비해서 관련주들의 종가 현황을 보시면은 두 자릿수 이상 조정이 온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SL이나 HL만도 또 현대 오토에버가 그러한데요. 어제 완성차 업종들 중심으로는 0.8에서 0.9%대 가격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 부품주 위주로 강한 수급이 다시금 쏠릴 수 있을지도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는 만큼 오늘 반도체주들의 눈치 보기 장세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은 어떤 재료에 집중을 하게 될까요? 개장 상황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이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역시 엔비디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가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도대체 뭔 얘기를 할 것이냐. 이 파월 의장의 입에 한 주 내내 숨죽이고 기다렸던 한 주였죠. 그게 또 우리 시간으로 발표가 또 토요일 날 새벽에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일주일 내내 기다렸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 잭슨홀 미팅과 마찬가지로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을 또 이렇게 목매에 기다리고 있는 그런 한 주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한 이틀만 더 기다리면 되니까 지난주보다 좀 빨리 결과가 나와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좀 덜 기다리니까요. 결과를 빨리 볼 수 있으니까 그나마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듭니다. 사실은 지금 엔비디아 실적을 기다리면서 반도체 쪽의 주가 상황은 썩 좋지를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KLX 반도체 지수 이게 있는데 지금 5일째 계속해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도 1.2% 정도 떨어졌으니까 결국은 반도체 관련 주에 대한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고 그 실적이 좋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반도체에 대해서는 일단 어느 정도 좀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된다 이런 컨센서스가 시장에 이 투자자들 사이에 좀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수만 떨어지는 게 사실은 지수가 떨어진 이유에는 이런 어떤 불확실성뿐만이 아니라 수급적인 측면 당연히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 반도체주들을 끌어올렸던 역시 외국인의 이 수급 문제가 하반기 들어서는 좀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지난 3거래일간 표가 준비됐을 텐데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 3거래일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파는 규모도 뭐 1,000억, 2,000억 대니까 적지 않고요. 특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노란색 밑으로 쭉 내려간 막대 그래프가 이제 SK하이닉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비해서 SK하이닉스를 조금 더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이 얘기는 결국 엔비디아의 실적과의 상관성이 삼성보다는 하이닉스가 더 높다 이제 이런 이유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이 컨센서스와 관련돼서는 앞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왔을 테니까 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략 280억 달러 사이인데 300억 달러를 넘기면 이제 시장이 좀 긍정적일 것이다. 이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 300억 달러에 되지 않는다면 그냥 쏘다 뭐 이 정도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그 실적 발표 때 보면 시장에서 컨센이 조금 이렇게 좀 낮춰서 하향적으로 이렇게 맞춰놓는 그런 경우도 좀 있어서 엔비디아 실적도 워낙 기대치가 높으니까 조금 낮춰놓고 그보다 좀 높게 결국 실적이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 보면 어쨌든 엔비디아가 그냥 A부터 Z까지 다 현재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한번 가볼까요? 애플 아이폰 16이 드디어 이제 출시 일정이 공개가 됐습니다. 9월 얘기까지만 나왔었는데 이제 9월 10일 날 한국 시간으로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애플 이제 본사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언박싱이라고 그러죠. 그거가 이제 진행이 될 얘기고요. 애플의 아이폰 16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여러분들 그러시겠지만 저 역시 애플 인텔리전스의 기능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 부분에 아무래도 방점이 좀 찍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애플을 이와 관련해서 얘기 좀 나온 거는 애플 인텔리전스의 기능이 되게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 이런 서비스들을 한 몫에 이번에 다 내놓는 게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 대략 어떻게 보면 거의 뭐 1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상향을 시켜서 단계적으로 내놓겠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음성 서비스 시리가 음성 서비스 수준이 아니라 AI 에이전트 정도 수준에 가까울 정도의 어떤 그런 기능을 우리가 좀 맛보려면 내년 상반기 좀 이후나 돼야 될 거다. 그렇게 좀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관심사는 이제 우리는 맨날 3등 출시국이었는데 이번엔 1등 출시국. 그러니까 첫 번째 출시가 되는 날에 포함될 거냐 여부. 이제 이것도 사실은 늘 관심거리긴 했습니다. 늘 뭐 그래도 항상 3위, 뭐 2위 뭐 이랬었던 거에 비하면요. 이번에는 근데 첫 1차 출시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럽니다. 뭐 그 배경에 이제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한국에서 먼저 좀 판매를 하겠다 뭐 그런 식의 전략이 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외신에서 나오고 있어서요. 1차 출시국에 포함이 되면 이제 9월 10일 날 공개가 되고 9월 중에 이제 9월 후반이 되겠죠. 국내에서도 이제 살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만약에 3차 출시국이 된다면 또 이제 뭐 10월이나 뭐 11월 이렇게 좀 되겠죠. 자, 아이폰 16 출시와 관련돼서 이 아이폰 16, 즉 아이폰 수혜주들을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OLED 패널 이게 아무래도 가장 크죠. 그 다음에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폰의 카메라 모듈을 붙박이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화전자는 손떨림 보정용 부품을 만들고 있고요. BH는 FPCB, 경성 이제 인쇄로 기판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TM 반도체는 배터리 보호 기판 회로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출시가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아이폰 16 이 테마주들, 아이폰 16 수혜주들도 한번 오늘부터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얘기, 오랜만에 중학개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랜만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처럼 뭐 중국 시장에 대한 얘기는 저도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 한 번인가 두 번 정도밖에 안 했을 정도로 중국 시장 얘기는 거의 사실은 뭐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만큼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중국 시장, 중국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뭐 사실 크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또 그 정도로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고 있다. 외면을 받을 정도로 중국 주시장 상황이 좋지를 않은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은 올 봄쯤에 BYD 쪽에 우리 중학개미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투자를 한다.
그다음에 중국의 BYD 투자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전기차 관련 ETF 상품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저도 그런 얘기를 좀 찾아보니까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의 상황은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 국내 투자자들의 중국 주식 보관 금액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중학개미들이 중국 주식에 얼마나 투자했는지부터 한 표를 보면은요. 3월, 4월 9.8억 달러, 대략 10억 달러 정도를 고점으로 해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8월 달, 물론 아직 8월이 다 지나진 않았습니다만 8억 3천만 달러로 7월 정도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우리로 따지면 한 1조 1천억 정도인데 지난 3월, 4월 고점 대비해서는 1억 한 5천만 달러 정도 적게 좀 사는 거니까 그만큼 중국 주식에 대한 매수 규모가 줄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도 그럴 게 상하이 종합지수가 최근 1년간 마이너스 7% 많이 떨어졌는데 나스닥이 33% 오르고요. 그다음에 니케이 지수가 20%, 그다음에 우리 코스피도 못 올랐다고 해도 7%가 오른 걸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중국 증시가 굉장히 부진한 거는 뭐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이제 주시장뿐만이 아니라 ETF 쪽에서도 자금이 빠지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중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들어갔었던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 같은 경우 올 들어서 현재까지 2,300억 정도가 유출이 했다고 하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차익을 실현하든 뭐 손해가 받든 간에 이제 ETF에서 돈을 파는 이제 그런 투자자들도 많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참고로 중국 시장 관련돼서 블룸버그가 내놓은 기사 하나 잠깐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뉴욕에 상장되어 있는 판도더라고 하는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 알테시 중에 알테시 중에 테무 이 모기업이 바로 이제 판도더인데요. 이 회사 주가가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29%나 아주 폭락을 했었죠. 자,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라고 이제 블룸버그가 해석한 내용인데 쉽게 말하면 태인에서 파는 물건이 잘 안 팔릴 정도로 이제 판도더 실적을 보면 중국의 내수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는 중국은 부동산 이 시장의 침체 때문에 사실은 부의 효과가 사라지면서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안 좋고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도 안 좋고 주식시장도 안 좋고 그러니까 부의 효과가 사라지면서 민간 소비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아주 고질적인 부동산 문제 이거 계속해서 부동산 부채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또 외국인들 계속해서 중국에서 자금들 이탈하는 그러니까 투자금이 이탈하는 그런 상황. 중국이 개방한 이후에 처음으로 외국인 투자 자금이 올 7월이었나요? 처음으로 순유출이 더 나왔다라는 거 봐더라도 중국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거고 여기에다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이 압력, 압박, 어떤 관세를 통한 이런 부분 때문에 수출도 영 불안한 거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중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게 바로 그대로 이렇게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중국에 대한 투자는 지금 이미 여러분들께서 보여주고 계시지만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간만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얘기인데요. 이게 또 하나의 악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팩트부터 말씀을 드리면 뉴진스를 만든 하이브의 레이블이죠. 어도어가 어제 긴급 이사회를 열어서 민희진 대표를 해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김주연 이제 인사 담당 이사였는데 이 김주연 이사를 이제 대표로 선임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민진재 전 대표죠. 민 전 대표 측은 일방적인 나하고 상의가 없었던 일방적인 그런 결정이다. 그리고 주주 간의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거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목소리를 좀 아끼고 있습니다. 어도어 측은 적법한 절차에 진행된 그런 해임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지난 4월달에 이제 이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의 이제 갈등이 불거졌는데 이제 4개월 만에 결국은 하이브가 원래 원하던 대로 민 대표의 해임으로 이제 결론이 사실 났고요.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또 이 법적 공방이 벌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 그래서 주가를 좀 살펴보니까 지난 4월에 23만 원 8천 원대 고점 찍고 왼쪽에 M자 모양의 우측 보시면 되는 거죠. 23만 8천 원으로 이제 고점 찍고 현재 17만 6천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때 16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정말 많이 떨어진 거죠. 이런 상태가 됐는데 여기 가장 큰 원인이 민 대표와 이제 하이브 간의 갈등이었는데 사실은 공교롭게도 이 하이브의 이 내부 갈등 문제가 사실 우리 엔터업계 상반기 내내 짓눌렀던 악재이기도 했거든요.
하반기에 엔터업계 좀 반등을 해야 되는 상황에 또 이제 이 하이브발 또 갈등 상황, 이 법적 분쟁 상황이 또 발생할 여지가 있다 보니까 엔터업계 물론 이게 뭐 직접적으로 수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으면 심리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엔터업계 올 하반기에도 왠지 좀 서리가 먼저 내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동근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오늘 사실 가장 중요한 화두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나오게 되는데 일단 월가에서 예상하기는 좋을 것이다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앞으로의 가이던스겠지만요.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제 그 최근에 어떤 뭐 뉴욕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여기에서 네. 이제 또 연동이 되는 국내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뭐 모든 것들이 지금 엔비디아로 통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들이 초반에는 상당히 많았었고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뭐 이제 8월 초에 급락분에 거의 만회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또 이제 실적 발표가 가까워지면서는 조금 시장에서의 어떤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간밤에는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네. 사실 어제 이제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역시 이 엔비디아에 대한 지금 우려도 만만치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듯이 이제 그 단순히 어떤 개별 종목의 실적 발표가 아니고 뭐 기술주 전반 더 나가서는 뭐 글로벌 증시에 그만큼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2분기 실적 전망치는 지금 매출 한 280억 달러 중반 정도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시장에서는 지금 뭐 공공연하게 300억 달러 넘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그것도 뭐 만족 못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아시겠지만은 이전 1분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시장 예상을 압도하는 사실은 그 엄청난 실적이 나왔어요. 그리고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바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번 1분기 같은 그런 그 흐름을 좀 바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엔비디아가 지난 6개 분기 연속으로 시장 전망을 뛰어넘는 실적하고 가이던스를 내놓았는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눈높이가 그만큼 많이 높아져 있다는 겁니다. 뭐 비단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많은 빅테크들이 이제 마찬가지인데 최근에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워낙 눈높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전망을 보면 최근 한 일주일 동안에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전망이 한 10% 정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상향 조정됐다는 거는 결국은 어떤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전주곡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도 이제 웬만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닌 다음에는 시장의 그 만족을 못 시킬 거라는 얘기도 또한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고요. 뭐 이렇게 이제 실적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또 가이던스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사실 그만큼 부담스러운 게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뭐 실적 발표하고 가이던스 얘기하면서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주가가 급락이 나올 수 있는 네. 지금은 이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부분들까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쪽에서는 사실 뭐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그 향후에 어떤 그런 변수들이 여전히 시장에 많기 때문에 결국은 뭐 시장이 뭐 어떤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뭐 어떤 장기적인 영향을 주지는 뭐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떤 시장의 방향성, 시장의 해석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사실은 지금은 시장에 좀 더 본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사실 시장 자체가 최근의 흐름 보면 굉장히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마찬가지로 어떤 이 엔비디아 이후를 좀 이제는 좀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실적을 내놓으면 안 되고 모두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이 나와야만 지금과 같았던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면 가이던스나 실적 딱 예상치만큼만 나왔을 때 국내 대형 반도체주들에게 타격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뭐 사실 뭐 어느 정도 타격을 줄 거라고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일단 급락까지 이어질까요?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강하라고 봐요. 사실 급락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변동성이 좀 강화될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이미 국내 반도체 주식들이 네. 조금 이런 어떤 우려를 선반영을 했어요. 사실 이제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그쵸.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이런 우려를 선반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어떻게 보면은 그 8월 초에 그 한 번의 그 급락을 겪은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그런 거죠. 사실 엔비디아도 엔비디아지만은 최근에 어떤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뭐 모건 스탠리의 부정적인 리포트라든가 피크아웃에 대한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네. 그리고 또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 증권사에서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한 리포트가 나와서 네. SK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좀 높아진 모습들을 보였는데 결국 이런 것들 이제 그런 논란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그 수요에 대한 어떤 그 고점 논란 네. 그리고 이제 또 향후 어떤 AI 그 이런 투자에 대한 어떤 그 이제 조금 부정적인 그런 견해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좀 빨리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AI라는 지금 어떤 흐름은 굉장히 어떤 그 대세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아직까지는 AI에 대한 투자를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빅테크들도 지금 물론 지금 사실 8월 초에 어떤 그 급락을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결국은 그 AI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한 의구심이었죠. 그러니까 그쵸. 수익에 대한 의구심이었어요. 네. 근데 과연 다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수익을 논할 땐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직까지는 투자를 하는 단계고 과거에 이제 많은 그런 그 어떤 그 이 시장을 바꾸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세상을 바꾸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 투자 기간이 적어도 몇 년 동안은 이어졌던 부분이고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캐파를 늘리고 투자를 하고 그리고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실 그런 과정들이 있은 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 본격적인 수익이 이제 창출이 되는 어느 순간부터 결국 그러한 어떤 그 흐름을 밟아왔었는데 그렇다면은 아직까지는 AI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AI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빅테크들도 이에 대한 어떤 그 확인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물론 엔비디아에 대해서 어떤 실적 가지고 좀 단기적으로 노이즈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커다란 흐름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우리가 바로 결과를 좀 요구하기는 이른 시기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 이미 먼저 선반영된 조정을 겪었던 만큼 단계적으로 변동성은 나올 수 있겠지만 큰 대세적인 흐름에서는 변함없을 것이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반도체와 AI, 우리 시장의 지속적인 주도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금리 인하 시기까지 맞물리게 된다면 앞으로의 증시 방향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도 궁금한데 일단 당장 9월에 FOMC 빅컷에 대한 기대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이번에 이제 그 지난주에 잭슨홀 미팅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사실 뭐 우리가 기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결국 뭐 딱 그 어떻게 보면은 예상대로의 발언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은 결국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확인해 준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저는 그런 이렇게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연준의 정책 그 결정 요인이 그동안 이제 인플레이션 쪽에 좀 치우쳐 있었다면은 고용으로 이제 확실하게 좀 이제 이동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은 결국 향후 어떻게 보면은 그 금리 인하의 그 강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고용이 결정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이번에 가장 중요한 그 이번에 발언 중에 하나가 이제 발언에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그 해석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을 열어놨어요. 정책의 어떤 그 유연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50bp의 인하, 그러니까 빅컷의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거예요. 네. 물론 저는 빅컷은 안 하는 게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에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물론 이제 그 지표가 정말 좀 부정적이고 특히 고용 지표가 좀 이번에도 막 악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이렇다면은 연준들이 이걸 검토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지금 이제 올해 연말까지 3번의 FOMC가 남았습니다만은 지금 어떤 베이스 시나리오라고 하죠. 세 번 동안 25bp씩 인하를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가장 좀 지금 시장이 바라고 그리고 가장 좀 그 우리가 이제 안도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어떤 그 금리 인하의 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기존에는 우리가 한 올해 2번 정도의 금리 인하 쪽에 포커스가 맞춰졌습니다만은 최근에 어떤 그 고용 지표의 이제 둔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이제 좀 발맞춰 가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베이스 그 시나리오가 조금 이제 확대가 된 거예요. 한 3번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연말까지 한 이렇게 이제 25bp의 인하가 한 3번 정도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시장이 지금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냐. 물론 시장의 빅컷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어요. 다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 만약에 정말 빅컷이 나온다면은 그만큼 뭔가 경기의 침체의 가능성이 높아진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쪽은 저는 이렇게 바람직하진 않다. 시장이 이렇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빅컷에 대한 가능성 제기는 되고 있지만 사실 시장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자 그런 가운데 최근에 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바로 금값이 될 것 같아요. 역대 최고치까지 올라간 상황인데 어떤 현상이라고 보실까요? 사실 이제 금값이 이렇게 뭐 오르는 게 좀 약간 이례적이긴 해요. 뭐 다른 어떤 원자재 가격이 같이 오른다면은 뭐 이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사실 주요 원자재 가격들은 전부 다 뭐 횡보하지 내지는 이제 하락을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금값은 이렇게 사상 최고치에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 가지 그 지금 어떤 흐름하고 환경하고 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강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방향성이 확인되면서 국채 금리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달러도 이제 좀 약세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금 가격에 좀 랠리를 견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하다라는 부분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수요. 그러니까 위험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지 않은데 네. 어떻게 보면 약간의 해지 수단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그 금을 좀 이제 금에 대해서 수요가 네. 이게 좀 증가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자산인 금 가격의 랠리가 위험자산 선호 약화를 의미하진 않아요. 네. 사실 과거의 어떤 이런 공식과는 상당히 좀 안 맞아 떨어지는 거죠. 사실은 금 가격이 오르면은 위험자산의 선호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라든가 이러한 글로벌 경제의 어떤 불확실성 확대로 해석하기보다는 네. 지금 자금 흐름이 좀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금리나 사이클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이러한 뭐 약달러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나타나기 시작을 하니까 이에 대한 어떤 좀 약간의 해지 차원 이런 쪽에서의 어떤 금 가격의 상승을 좀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안전자산인 금과 또 위험자산인 증시 모두 역대 최고가로 올라가고 있는데 동반 강한 상승 랠리를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 대한 해칭이 아니라 달러 약세에 대한 해칭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설명을 주셨고요. 자, 일단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 국내 증시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전략 세우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하루 앞두고 있고 또 9월 FOMC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뭐 이 시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일단 8월 초에 급락이 나타난 다음에 코스피의 박스권이 한 단계 아래였다는 말씀 드렸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2,700이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상단에서 거기서 막혀 있는 거죠. 네. 이걸 뚫지 못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뭐 그런 뚫지 못하는 이유를 꼽자면은 뭐 이제 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시장의 좀 불안 심리 이런 것들도 작용을 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또 이제 어쨌든 간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반등을 하면서 이제는 여기서 이제 좀 차익 매물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 또 이제 그런 구간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좀 독특한 거는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독특한 부분들은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못 올랐던 섹터 못 올랐던 종목들의 상승이 두드러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삼성에스티엘 같은 그 배터리 업종, 또 이제 뭐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건설주들, 뭐 LG화학이라든가 한전, 네이버 이런 굉장히 무겁고 시장에서 소외가 되었던 그쵸. 이런 종목들이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예요. 지금 지수가 어떤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약하고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수급도 지금 굉장히 약하고 그러니까 지금 거래 대금이 양시장 합쳐서 14, 15조 그 수준에서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제한된 시장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이런 소외되었던 업종이라든가 종목들로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또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인터넷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이런 업종들이 뭔가 이제 그 금리 인하의 수혜주를 좀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최근 시장에서 어떤 특징적인 흐름을 좀 형성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일단 박스권의 상단에서 좀 지수가 막혀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인 시장의 방향성의 결정은 앞서도 언급드렸지만은 일단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라는 대형 이벤트 이후 그리고 이제 뭐 많은 또 분석가들은 한 미 대선 정도까지는 시장이 지지부진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만큼 지금 대형 변수들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는 거. 여기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제 그런 결정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이러한 지지부진한 흐름이 전 좀 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횡보 상태의 시장이 이어진다면은 업종이라든가 종목별 차별화 양상이 좀 더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철저하게 이런 업종이라든가 종목 중심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업종과 종목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 이동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국내 증시가 수요일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일지 예의주시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와 함께 개장까지 열어보시죠.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